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7월 기원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그리고 얼마 전 발생한 피자 가게 살인 등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 범죄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이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누르면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불법 스팸인데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마시고요. 불법 스팸으로 의심될 경우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흉기 난동, 강력 범죄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최근 흉악 범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실장님, 실제로 발생 건수가 많이 늘었는지 보도량에서 좀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흉기 난동 범죄도 좀 늘고 있는 추세고 예. 보도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력 범죄는 예전에도 제법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고요.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고, 2023년에는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림역 칼부림 사건, 그리고 같은 해 이제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에 이은 칼부림 사건, 이런 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경험치상 뚜렷한 대상과 장소 없이 묻지마식 범죄의 보도 빈도가 느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사회가 이제 복잡다기해지면서 정신적인 문제나 또 사회에 대한 반항 심리 등이 이제 겹치면서 흉기 난동 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가 빈발하면서 사회적인 안전망 강화와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범죄를 언론이 또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평가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이 강력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는 사건 관련 정보나 또 공적 관심사를 보도하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범죄 확산이나 추가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또 범죄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므로 관련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 등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시청자가 경각심을 갖고 또 예방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세한 묘사로 인해서 모방 범죄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언론의 주의가 필요한 보도 분야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로 최소한의 보도와 재발을 막는 대책 마련, 또 근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이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러한 사건과 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보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언론 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최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부터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만 들고 다녀도 처벌할 수 있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신설이 됐습니다. YTN도 지난 5월에 관련 사안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10일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되며 흉기를 보여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 향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 내부에서는 혐의 적용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찰청은 향후 2, 3개월 동안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검거 사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런데 YTN에서는 이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타사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100일 동안 200명이 넘는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가 됐고요. 또 이 가운데 35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YTN이 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추적 보도해 주는 것이 이렇게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때에 언론이 가져야 할 중요한 보도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범죄 때문에 불안해졌는데 언론의 보도 때문에 오히려 그 불안감이 증폭되는 그런 일도 좀 없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관련된 강력 범죄 보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 학계에서도 여전히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속보 경쟁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게 과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 묻지마식 범행인지 확인도 없이 뭐 일단 속보, 단독, 먼저 제목만 내보내는 예. 그런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제목이 자극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시로 이제 지난 7월 그 바둑 기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예, 경우가 예. 그랬었거든요. YTN도 처음 보도에서는 칼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흉기 난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서울 기름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서울 기름동에 있는 바둑기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해자는 70대 남성 A씨로 함께 있던 60대, 8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거로 파악됐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이게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를 지켜보면서 맥락을 좀 짚고 그 배경이 사회 구조적 문제라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도 하면서 대안도 마련해보는 그런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네. 사건을 어떻게 명령하느냐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주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를 주로 이제 우리가 묻지마 범죄, 뭐 묻지마 살인 예, 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어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줘서 시민의 공포, 불안감을 지나치게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범죄의 동기나 대상을 추정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예방이라든지 뭐 재발 방지 대책도 어렵게 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경찰에서 지난 2022년에 제시한 건데요. 이상 동기 범죄라는 그 예. 용어가 또 있습니다. 이 또한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흉악 범죄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서 범죄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배제하고 개인의 문제로만 강조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름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24시간 경쟁 체제에 놓이게 된 언론들이 속보 경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보도라든가 선정적인 단어를 유독 강조하는 보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수법, 도구 등 범죄 사실을 둘러싼 정보를 지나치게 좀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건 이름과 관련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범죄 사건을 다루는 보도 비평 때 꼭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반복되는 보도 행태 중에서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예, 자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 사실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도가 가해자의 진술에 근거해서 좀 보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사건 사고를 다루는 기자들은 주로 경찰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예.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 진술만 기사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여기서 이제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경우 사건의 본질이 왜곡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어린 시절 모범생이었다, 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은둔형 외톨이였다 등등 자주 발견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반면에 가해자의 서사를 배제하면 사회 구조적 문제도 은폐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역시 있습니다.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를 이루는 과정을 맞추다 보면 범죄 사각지대라는 그 사회 구조 허점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견해인데요. 제도와 현상 등 사회 구조의 허점을 해결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공적인 역할을 외면한 채 언론이 가해자의 서사를 선정적으로 다루는 보도 방식이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YTN 보도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피자 가게에서 벌어졌던 흉기 난동 사건. 이 사건도 사업적인 이유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전해지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 사건 당일 사건 그 발생 직후 YTN이 속보를 냅니다. 예.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지금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 흉기에 찔린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다고 하고 나머지 2명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사건명을 흉기 난동으로 명시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아직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묻지마, 칼부림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흉기 난동으로 명명한 부분은 참 바람직했습니다. 예. 후속 보도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사업 관련 갈등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1층 식당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정지 상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40대 남성이 피의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사업 관련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범죄 사건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목소리는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의 주장만 전달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 보도 중에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서울 신림동 피자 가게 살인 피의자가 가게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 등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범행 시점은 이미 계약서상 보증 기간이 지난 시기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주제에 대해 정보를 보완해 나가는 보도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보도 비평 분석 중에 YTN 뉴스에서는 흉기 난동으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 채널만 변경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아마도 이제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의 썸네일 제목은 굉장히 선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도 전문 채널 YTN이 클릭수 유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을지 좀 아쉬웠습니다. 예. 자, 초반 그 YTN 속보에서 칼부림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흉기 난동 사고라고 표현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클릭수 유도에 대한 아쉬움을 또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강력 범죄를 다룰 때 단어 선정이 참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좀 보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이 가족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이제 표현이나 내용은 자제하는 등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좀 내부적인 토의도 이제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특정 단어나 표현을 기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릭수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그 기사를 작성하는 부서와 구성원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보도국에서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뭐 드라이하게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국에서 이제 디지털용으로 또는 이제 유튜브용으로 이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을 이제 추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YTN 차원에서도 너무 이제 클릭수나 조회수에 좀 의존하는 그런 관행은 탈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 하나하나가 좀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인 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경우라면 보도에 사용되는 영상 화면 또 촬영 장면의 편집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살인 사건이나 강력 범죄의 경우에
그 흐림 처리를 예, 하잖아요. 예. 그게 참 중요합니다. 범죄의 잔인한 부분이라든지 범행 도구 등은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피자 가게 살인 사건 보도를 보면 오전 시간대 뉴스와 비교해서 범행이 일어난 장소 주변 흐림 처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아지더라고요. 범행이 일어난 그 주변 지역 그리고 주변 상권 보호 차원일 텐데요. 이게 이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흐림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로는 이제 흐림 처리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뉴스 품질이라든지 또 시청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YTN의 경우 이제 뉴스 영상 흐림 처리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 어떤 지침들이 있는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시간 보도보다 오후 시간 보도에서 흐림 처리가 강해졌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뉴스 품질 저하, 또 시청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YTN의 경우 뉴스 영상 흐림 처리 기준 어떻게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저 YTN은 이제 영상 흐림 처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블러 처리라고 하는데 예, 예. 블러 처리와 관련한 이제 명확한 그런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취재부서 또 영상 취재, 영상 편집부서가 이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자체적인 기준과 이제 관행을 마련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가 보이는 영상이라든지 예. 뭐 또 흉기가 나오는 영상 또는 이제 오물 등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영상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블러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이제 최근 관련 판결 또는 방심위 결정을 보면 시민의 초상권 등을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라진 인권 의식과 정확한 사실 전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찾기 위한 기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YTN 영상국의 블러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원칙 없는 블러 처리는 뉴스의 생명인 사실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널리즘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에 유념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블러 처리가 필요한 부분만 확실하게 가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면 전체를 블러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공익적 목적 등 보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국, 영상국, 영상편집부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건, 사고 피해 당사자나 당사자의 보호자가 양해하는 경우에만 블러 처리 없이 이제 편집해서 영상을 사용하고요. 예. 당사자 측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블러 처리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와 범죄인의 경우에만 블러 처리 없이 편집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갑과 포승줄은 수건 등으로 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블러 처리한다 하는 이런 기준이 있고요. 또 음주나 흡연 화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블러 처리해서 사용한다는 기준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네, 자, 흐림 처리 기준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전달을 넘어서 범죄 발생의 사회적 또 환경적 원인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그 가맹 갈등서를 거론한 보도를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예. 범죄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로 그런 보도였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사안들,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주 간의 문제를 최근 가맹점 갈등이나 소송 관련 내용이 많던데 사실 이제 YTN에선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례들을 취재해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본사와 가맹점 사이 갈등을 두고 공정위가 구조적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낸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해당 보도를 취재한 정현우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 가장 조심했었어야 됐었던 지점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짚으면서도 이 사람이 살인자라는 사실, 누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살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는 그렇게 주목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자집 점주와 그리고 본사 사이에 있을 만한 그런 뭐 갑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다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자집 점주가 주장하는 그런 부당했었을 법한 피자집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런 강압적인 그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 건이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자가 3명을 살인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화물차 적재물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에 SUV가 미끄러져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에서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에 미끄러진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를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선 버스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기사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같은 고속도로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무려 238건에 달합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실태를 점검한 보도였는데 관련해 화물차 적재물 관련 규정까지 설명했다면 보도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화물차 적재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재 불량 신고 건수는 매해 수만 건이고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 또한 수천 건에 달하는데요.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약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피해 정도에 비해 낮은 형량과 적은 과태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차종이나 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적재물을 고정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 운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화물차의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거나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부착했다가 적발되면 운행정지 30일 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는 건데요. 사고 다발 구간과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 검문소에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과 방법을 준수했는지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많은 소방관이 참혹한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한 6만여 명 중 5.2%에 달하는 3,100여 명이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왔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각각 7.2%, 6.5%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당국도 소방대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소방관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참혹한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보도했는데 제도적으로 앞서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면 보도의 깊이를 더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해외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2001년 9.11 테러라는 초대형 참사로 약 3,000명의 인명피해를 경험한 미국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구조 인력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회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보건복지부사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속한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관리하는데 자드로 가법에 따라 오는 2090년까지 연장 시행되는데요. 참사 발생 후 거의 평생을 추적 관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직 또는 은퇴 소방관 및 응급구조대원의 경우 테러 당일부터 약 10개월 이내에 WTC 부지 내에서 단 4시간만 일해도 등록이 가능할 만큼 문턱이 낮은데요. 대상자는 소방관, 경찰, 의료진뿐만 아니라 청소 및 자원봉사 인력까지 포함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6년부터 소방과 경찰 등 사고를 최초 목격한 첫 대응자의 PTSD를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법을 도입해 진단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치료와 휴직 접근을 빠르게 하는데요. 일본에는 2004년 효고현에 마음케어 센터가 설립돼 소방공무원 전담 정신건강 의사가 포진되어 있고 센터에서 치료와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담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전담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PTSD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물가 상승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불과 폭염 등 악재가 겹친 탓인데 채소 가격도 불안합니다. 사과와 시금치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8.9% 올랐고 이 가운데 시금치가 무려 171%, 배추는 51% 껑충 뛰었습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축산물 생산자 물가도 올랐습니다. 7월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는 0.4% 올랐는데 크게 오른 농축산물이 전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불 여파와 이상 기후 등으로 사과와 채소 가격이 올랐음을 짚으며 생산자 물가 지수의 수치를 통해 분석한 보도였는데요. 올해도 사과 가격이 들썩이고 시금치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는 들썩이는 먹거리 물가에 지난달부터 물가를 점검하고 안정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농식품 수급 상황 확대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폭염으로 작황 부진이 심화하는 대추는 정부 비축 물량을 매일 200에서 300톤을 도매 시장에 공급합니다. 또한 사과는 8월 출하 물량이 감소했다가 추석 등 성수기에는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약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산 농산물 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가공,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할인 행사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에도 지속해서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세청이 기업들의 통관 비용 절감과 계절별 성수용품 즉시 공급 등을 통한 물가 상승 저지를 골자로 하는 물가 안정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산으로 둔갑한 저가 외국 물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생산품을 공공기관에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 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 등 물가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입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은 소관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해 물가 안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토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